지구의 시간은 지금 멈춘 듯이 느리게 흐르고 있으며 대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모든 생명체에 폐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태양은 창백하게 하늘에 걸려 있으나 그 열기는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차가운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서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가죽처럼 대지를 덮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녹지 않은 영구동토층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생명보다는 죽음이 더 익숙한 장소이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열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바람이 바위 틈새를 지나며 내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오며 이 소리는 이곳을 지배하는 유일한 음악입니다. 해발 3,000미터가 넘는 험준한 절벽 위,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의 중턱에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이자 독수리 부족이라 불리는 고대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이들은 맹수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피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은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살인적인 추위와 산소 부족이라는 또 다른 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맹수에게 찢겨 죽는 공포보다는 뼈를 깎는 추위를 견디는 편을 택했으며 그것이 이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동굴 내부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냄새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불에 그을린 나무 냄새, 짐승의 가죽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인간이 내뿜는 땀 냄새가 섞인 생존의 향기입니다. 동굴 중앙에는 이 부족의 심장과도 같은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주위에 둥글게 모여 서로의 천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어둠과 추위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신이자 친구입니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곧 부족 전체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을 지키는 당번은 잠들지 않고 밤새 마른 뼈와 이끼를 던져 넣으며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가죽을 겹겹이 두른 여인들 사이에서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가 터져 나오며 동굴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 혹독한 자연의 법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도전장과도 같습니다. 다른 포유류의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뛸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아이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거대한 뇌를 담기 위해 머리는 커졌지만 신체는 아직 스스로 열을 낼 수 없을 만큼 미약합니다. 이 미숙함은 역설적으로 인간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부족 전체가 아이 하나를 위해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미는 핏덩이와 같은 아이를 자신의 가슴에 꼭 끌어안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문지르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외선과 바람에 시달려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따뜻합니다. 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혹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새로 태어난 독수리의 아이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한 여자의 자식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미래이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유전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동굴 밖의 상황은 이들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거대한 눈폭풍이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고 대기를 가르는 바람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걷기조차 힘들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보라가 아니라 수일 혹은 수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대재앙의 전조입니다. 동굴 입구에 쌓아둔 식량 더미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며칠 전 사냥해온 사냥의 뼈조차 골수까지 모두 파먹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굶주림은 추위보다 더 끈질기게
이들의 내장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부족의 우두머리는 동굴 입구에 서서 뿌옇게 흐려지는 시야 너머의 세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몸에 곰 가죽을 두르고 있으며 얼굴에는 맹수에게 긁힌 흉터가 훈장처럼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기압의 변화와 바람의 냄새를 읽어내고 있으며 지금 다가오는 폭풍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합니다. 여기서 버티다가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고 폭풍을 뚫고 나가기에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선택의 순간은 항상 잔인하게 다가오며 리더의 어깨에는 수십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붉게 모여있는 어미와 아이들을 바라보고 다시 시선을 아래쪽 계곡으로 옮깁니다. 저 아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땅에는 아직 얼지 않은 물이 흐르고 먹잇감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거대한 매머드와 검치호 그리고 떼를 지어다니는 늑대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높은 곳의 안전함은 이제 기아라는 이름의 감옥이 되었고 낮은 곳의 풍요로움은 죽음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안전한 감옥을 버리고 위험한 자유를 찾아 떠나야만 하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우두머리의 짧고 굵은 고함 소리에 부족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짐을 꾸리는 손길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사냥 도구인 돌창과 글개, 불씨를 담을 솥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을 감쌀 마른 풀과 여분의 가죽을 챙깁니다. 어미들은 갓 태어난 아이들을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고 그 위에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어 움직이는 둥지를 만듭니다. 아이들의 천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천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하며 이동 중에는 절대로 아이가 겉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종족의 보존을 건 필사의 탈출입니다. 가장 건장한 사내들이 불씨가 담긴 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선두에 서며 나머지 전사들은 대열의 좌우와 후방을 경계합니다. 노인들과 아이를 가진 여자들은 대열의 중앙에 위치하여 가장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동굴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살을 애는 듯한 강풍이 그들을 맞이하고 눈발이 시야를 가립니다. 그들은 서로의 허리를 끈으로 묶어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밑에 미끄러운 얼음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으며 오직 살기 위해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절벽을 따라 난 좁은 길은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롭고 발을 헛디디면 1000km 아래의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그들의 몸을 절벽 바깥쪽으로 밀어내려 하고 얼어붙은 바위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발바닥을 찌릅니다. 어미들은 본능적으로 벽 쪽에 몸을 붙이고 기어가다시피 하며 등 뒤의 아이가 혹시라도 바람에 날려갈까봐 온몸에 힘을 주고 버팁니다. 거친 숨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히고 얼어붙은 눈썹과 수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그들을 마치 움직이는 얼음 조각상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들의 행렬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설산의 위용 앞에서 마치 작은 개미떼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점들은 자연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으로 끓어오르고 있으며 어떤 추위도 그 뜨거움을 식힐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여정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하는 거대한 서사시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우두머리는 잠시 멈춰 서서 저 아래 펼쳐진 짙은 안개 속을 응시합니다. 그곳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짐승들의 냄새와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아이들은 이제 하늘의 둥지를 떠나 땅의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포식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뒤에는 죽음뿐인 하얀 얼음이 있고 앞에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생존의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산하는 길은 등반하는 길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중력은 지친 여행자들의 무릎과 발목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해발 고도가 낮아지면서 공기의 밀도는 조금씩 높아지지만 그와 동시에 바람의 방향은 더욱 예측할 수 없게 소용돌이칩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눈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마치 유리판처럼 미끄럽고 그 위에 덮인 얇은 신설은 그 밑에 숨겨진 틈새와 함정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단순한 보행이 아니라 매 순간 균형을 잡기 위해 전신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고강도의 노동입니다. 발자국 하나를 잘못 디디면 연쇄적인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사람이 밟은 자리를 정확히 밟으며 내려가는 것이 생존의 철칙입니다. 이 무리에게는 불필요한 대화나 소음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거친 숨소리와 눈을 밟는 뽀득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습니다. 소리는 곧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행위이며 이 낯선 땅에서 위치 노출은 곧 죽음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더의 손짓 하나에 전체가 멈추고 또 다른 손짓에 다시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만 년에 걸친 사냥과 도주 속에서 다듬어진 이 집단적 동조화 능력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두꺼운 가죽이 없는 인류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대열의 중앙에 위치한 어머니들의 등에는 인류의 미래가 잠들어 있으며 이 움직이는 둥지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죽끈으로 단단히 고정된 아이들은 어미의 등에서 전해지는 리듬감 있는 진동을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둥지의 안쪽은 부드러운 토끼털과 마른 이끼로 채워져 있어 외부의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아이의 청과 어미의 천이 섞이며 작은 열섬을 형성합니다. 바깥 세상은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지만 이 작은 캡슐 안은 생명이 자라기에 충분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그 어떤 보금자리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지어진 요새입니다. 그러나 이 요새를 짊어진 어머니들의 체력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그녀들의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땅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산 위에서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의 무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며 비틀거리면서도 중심을 잡고 다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미세한 심장 박동과 숨결입니다. 내 아이가 이 혹독한 겨울을 넘기고 봄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쯤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모성의 위대함이 서론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선두와 후미를 지키는 전사들의 감각은 극한으로 예민해져 있으며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좌우를 살피며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착하려 애씁니다. 인간의 시력은 밤이나 눈보라 속에서는 포식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지만 색을 구별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들은 하얀 설원 위에 희미하게 남겨진 다른 짐승들의 발자국, 꺾인 나뭇가지, 눈 위에 떨어진 짐승의 털 등을 분석하여 위협의 종류와 거리를 계산합니다. 손에는 끝을 불에 그을려 단단하게 만든 나무창과 날카로운 흑요석 조각이 들려 있으며 언제든지 찌르고 베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가 더 낮아지자 식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황량한 바위산 대신 뒤틀린 침엽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무가 나타났다는 것은 땔감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야가 차단되고 매복 공격을 당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기괴한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춤을 추며 일행의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숲은 인간에게 안식처인 동시에 미지의 공포가 도사리는 이중적인 공간이며 이 원시적인 숲에 들어선다는 것은 맹수들의 안방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굶주림은 이제 단순한 공복감을 넘어 환각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뇌는 비상 신호를 보내 몸속에 비축된 마지막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부족원들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광대뼈는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길가에 죽어있는 작은 설치류의 사체라도 발견하면 그들은 뼈째 씹어 먹으며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냥을 하거나 멈춰서 음식을 찾을 여유조차 없으며 해가 지기 전에 숲의 초입을 지나 개활지까지 이동해야만 기습 공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아래쪽 계곡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그들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경험 많은 사냥꾼인 우두머리는 그 바람 속에 섞인 미세하고도 불길한 냄새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것은 오래된 피 냄새와 젖은 짐승의 털 냄새, 그리고 썩은 고기에 악취가 섞인 포식자의 채취입니다. 곰이나 호랑이 같은 단독 사냥꾼의 냄새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다니며 끈질기게 사냥감을 추적하는 집단의 냄새입니다. 부족원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거리를 좁히며 방어 태세를 갖추고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대기를 가득 채웁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이 발견되면서 막연했던 공포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며 그 크기는 인간의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거대합니다.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이 발자국은 빙하기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다이오 울프, 디엘 wolf나 동굴 하이에나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턱 힘이 강력하여 뼈까지 으스러뜨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사냥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발자국의 방향이 부족의 진행 방향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 포식자들이 이미 인간의 존재를 눈치채고 앞질러 가서 매복하고 있거나 뒤를 밟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부터의 행군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심리전이자 추격전으로 변모합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덤불이 흔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위협으로 다가오며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섭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은 아이의 머리를 더욱 깊숙이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이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춥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질 수 있지만 리더의 침착한 눈빛과 전사들의 단호한 태도가 집단적 공황 상태를 막고 있습니다. 태양은 서쪽 산맥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숲은 빠르게 짙은 푸른색의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은 인간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지만 야행성 포식자들에게는 사냥의 축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기 전에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대열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대열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더는 지형을 빠르게 스캔하며 배후가 절벽으로 막혀 있어 후방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협곡 입구를 목표로 정합니다. 갑자기 숲의 가장자리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들려옵니다. 이것은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포식자들이 공격 개시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늑대들은 먹잇감을 공포에 몰아넣어 도망치게 만든 뒤 대열에서 이탈한 약자를 공격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도망치는 대신 둥글게 뭉쳐 고슴도치와 같은 방어진을 형성합니다. 창끝은 바깥쪽을 향하고 약자들은 안쪽에 위치하며 횃불을 든 전사들이 그 사이사이에 서서 불꽃을 휘두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인간과 짐승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란 눈빛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기다려왔고 이제 인간들이 가장 지치고 취약해진 순간을 노려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우두머리 늑대가 숲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인간들을 응시하는 모습은 마치 사신과도 같은 위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인간들 역시 물러서지 않으며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치는 단순히 먹고 먹히는 관계를 넘어 생존을 위한 두 종족 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퇴로가 차단된 좁은 협곡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투기장과도 같으며 이곳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잔혹한 드라마가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높이 솟은 바위 절벽은 도망칠 곳 없는 완벽한 감옥을 형성하고 있고 앞뒤를 가로막은 포식자들의 무리는 그 감옥의 간수처럼 인간들을 옥죄어 옵니다. 늑대들의 거친 숨소리가 협곡의 벽을 타고 울리며 증폭되어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포위 전술이며 놈들은 인간들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대열을 무너뜨리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결속을 발휘하여 원형 방어 진영을 구축합니다. 이 피해 원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기 위해 터득한 생존의 기하학입니다. 가장 건장한 전사들이 바깥쪽에 서서 창을 밖으로 겨누고 그 안쪽에는 노인들이 돌과 몽둥이를 들고 서며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는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이 위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계급 구조이며 바깥쪽의 희생을 통해 안쪽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이 살기 어린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이며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귀를 막아 다가올 비명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중앙에 모인 불씨는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전사들은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어둠 속에 숨은 짐승들을 견제합니다. 불은 털북숭이 짐승들에게 본능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굶주림에 미친 포식자들에게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늑대들의 눈은 횃불의 빛을 받아 섬뜩한 녹색으로 빛나고 그들의 시선은 창을 든 전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약한 살코기, 즉 여자와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놈들은 냄새만으로도 누가 부상당했는지, 누가 겁에 질려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가장 맛있는 먹잇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막을 깨고 우두머리 늑대의 날카로운 하울링이 신호탄처럼 터져 나오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튀어나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탐색전이 아니라 전면적인 돌격이며 수십 마리의 맹수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덮쳐오는 충격은 방어선을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짐승의 몸통이 방패와 부딪히고 날카로운 이빨이 나무창을 물어뜯는 소리가 협곡을 가득 채웁니다. 전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창을 찌르지만 두꺼운 가죽과 털에 덮인 늑대들의 근육은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대가 부러지거나 창을 잡은 손이 늑대의 악귀 힘에 의해
으스러지는 사고가 속출합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눈 덮인 땅은 붉은 피로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무기는 리치 거리를 이용한 창이지만 늑대의 무기는 속도와 치명적인 턱 힘입니다. 놈들은 전사들의 다리를 노려 넘어뜨린 뒤 목덜미를 무는 전형적인 사냥 방식을 구사합니다. 한 전사가 비명을 지르며 대열에서 끌려나가자 방어선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깁니다. 그 틈을 타 늑대 한 마리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아이를 안은 여성을 향해 도약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옆에 있던 노인이 몸을 날려 늑대의 앞발을 껴안고 바닥으로 뒹굽니다. 그는 자신의 팔이 씹히는 고통 속에서도 짐승의 목을 조르며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싸움은 체급과 힘의 대결에서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인간에게는 짐승들이 갖지 못한 동료애와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른 동료가 자신의 등을 내어주고 창을 잃은 자는 맨손으로 돌을 집어 늑대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횃불을 든 전사들은 불붙은 나무 토막을 짐승의 주둥이에 쑤셔 박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타오르는 털 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지만 아무도 코를 막을 여유는 없습니다. 모든 감각은 오직 적을 죽이거나 막아내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성의 뇌는 정지하고 생존의 뇌만이 뜨겁게 작동합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저항은 맹수들조차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처절하고 맹렬합니다. 방어선이 뚫려 늑대가 눈앞까지 다가오자 한 어머니는 아이를 등 뒤로 돌리고 뾰족한 뼈칼을 양손에 쥔 채 괴성을 지르며 맞섭니다. 모성애는 공포를 압도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내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가 물리는 고통을 무시하고 늑대의 눈을 향해 칼을 내리꽂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몸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며 아이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살점 하나쯤은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적 열쇠와 체력, 저하는 점점 인간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방어원은 조금씩 안쪽으로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음소리가 커지고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시신들도 하나둘 쌓여갑니다. 늑대들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끊임없이 공격과 후퇴를 반복하며 인간들의 진을 빼놓습니다. 놈들은 교대로 공격하며 휴식을 취하는 반면 인간들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어 피로가 누적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부 부족원들의 눈에는 체념의 빛이 스치기도 합니다. 이대로 전멸할 것인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부족의 족장이자 가장 강력한 전사인 그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전열의 최전방으로 나섭니다. 그의 한쪽 눈은 늑대 발톱에 긁혀 피가 흐르고 있지만 남은 한쪽 눈은 짐승보다 더 야수 같은 안광을 뿜어냅니다. 그는 부러진 창 대신 거대한 짱돌을 양손에 들고 포효하며 달려드는 우두머리 늑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두 종족의 우두머리 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입니다. 족장은 자신의 어깨를 늑대의 아가리에 내어주는 대신 돌로 놈의 두개골을 가격합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늑대가 비틀거립니다. 족장의 용맹한 모습은 공포에 질려있던 부족원들에게 다시 한번 투혼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됩니다. 지켜라, 아이들을 지켜라.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전사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다시 스크럼을 짭니다. 그들은 죽은 동료의 시신마저 방패막이로 삼아 벽을 쌓고 그 뒤에서 창을 내지르며 저항합니다. 인간의 독한 생존 의지에 질린 늑대들이 하나둘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야생의 법칙에서 사냥감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고 자신들의 피해가 커지면
포식자들은 사냥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냥은 멸종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두머리 늑대가 꼬리를 말고 뒤로 물러나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자 나머지 늑대들도 공격을 멈추고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놈들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닿지 않는 거리에서 인간들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협곡 바닥에는 늑대 사체 몇 구와 인간의 시신들이 뒤엉켜 뒹굴고 있으며 하얀 눈은 붉은 물감을 쏟아부은 듯 처참하게 변해 있습니다.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의 등 뒤에서 혹은 품 안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따뜻한 심장 박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극도의 긴장이 풀리며 부상자들은 그제야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과 비통한 울음을 동시에 터뜨립니다. 죽은 동료를 애도할 시간조차 부족하지만 그들은 짧게나마 전사한 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있었기에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이 붉은 눈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부족의 생명을 연장시킨 숭고한 걸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피 냄새는 더 많은 포식자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족장은 고통을 참으며 다시 일어서서 이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으며 늑대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공격해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다시 걷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겁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강인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입구에서 살아 돌아왔으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생존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가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기온은 곤두박질 치지만 부족원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만드는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강한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았단다. 수많은 희생 위에서 피어난 꽃이란다. 이 밤의 전투는 훗날 부족의 전설이 되어 구전될 것이며 아이들은 자라서 오늘 밤 용감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피와 눈물 속에서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들의 난린이 솟구치던 전투의 광란이 끝나고 숲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더욱 치명적인 적이 찾아옵니다. 늑대떼가 물러간 자리를 메우는 것은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냉기이며 이것은 이빨이나 발톱보다 더 은밀하고 확실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입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땀에 젖은 옷과 가죽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지고 천을 급격히 빼앗기 시작합니다. 부상자들이 흘린 피는 지혈되기도 전에 상처 부위에서 붉은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리고 고통조차 마비시키는 극한의 추위가 신경계를 장악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열기를 지키기 위한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연력학적 전쟁입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생존 기술 중 하나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천의 공유입니다. 살아남은 부족원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거대한 인간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펭귄들이 남극의 분리자들을 견디는 방식과 흡사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체열이 높은 전사들이 바깥쪽에서 차가운 바람을 막아내는 단열자의 역할을 하고 그 안쪽에는 부상자와 노인들이 그리고 열의 손실이 가장 치명적인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정중앙에 핵코어에 위치합니다. 이 집단적 포옹은 개개인의 천을 합쳐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적 난로를 만드는 행위이며 이 안에서 생명은 서로의 혈관을 두며 순환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 난로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숲속의 젖은 나무들은 좀처럼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지기들은 떨리는 손으로 소중히 간직해온 마른 이끼와 짐승의 기름을 섞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치이익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는 매캐하지만 그 냄새는 곧 생존의 향기이기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꽃이 작게나마 타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에 붉은 기운이 감돌고 얼어붙었던 희망도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불꽃은 물리적인 여론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정신적인 등대와도 같습니다. 전투 중 입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나 도구는 전무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불타다 남은 재를 상처에 문지르는 것뿐입니다. 나무가 탄 재는 지혈 효과와 함께 미약하나마 소독 작용을 하지만 생살이 찢어진 상처에 뜨거운 재를 바르는 고통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부상자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키는데 이는 숲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포식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인내는 집단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옆에 있는 동료는 그런 부상자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으며 자신의 천을 나누어 줍니다. 저천증, 하이포테르미아은 서서히 그리고 달콤하게 인간의 뇌를 잠식해 들어오는데 이는 마치 악마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천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몸은 격렬하게 떨리지만 32도 밑으로 내려가면 떨림이 멈추고 거짓된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뇌는 현실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환각을 보게 되며 스스로 옷을 벗거나 차가운 눈밭에 눕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의 노인들은 이런 증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잠들려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고 몸을 흔들며 억지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자면 죽는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물리적인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바람을 막고 있던 한 노전사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는 이미 전투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마지막으로 태워 동료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옆에 있던 전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잠시 눈을 감아 애도를 표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의 시신을 짐승 가죽처럼 활용해 틈새를 막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비정해 보일 수 있으나 극한의 상황에서 죽은 자의 육체는 산자를 살리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으리라 믿으며 남은 육체는 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로 승화됩니다. 중앙에 있는 아이들은 어머니들의 품속에서 그리고 부족원들이 겹겹이 둘러싼 인간 벽 안에서 기적적으로 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폐는 차가운 공기 대신 어른들의 몸에서 데워진 따뜻한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며 칭얼거림조차 생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가끔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면 어머니는 젖을 물려 아이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영양분을 아이에게 공급합니다. 굶주린 어미의 몸에서 나오는 젖은 묽고 양도 적지만 그 안에는 수백만 년을 이어온 면역체계와 강인한 생명력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밤은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지며 시간의 흐름 자체가 얼어붙은 듯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으며 가끔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신경을 긁어댑니다. 경계를 서는 전사들은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는 수면 욕구와 싸우며 허벅지를 꼬집고 눈을 비벼가며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숲의 어둠은
단순한 색깔의 부재가 아니라 미지의 공포가 형체화된 실체처럼 느껴집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노란 눈동자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공포를 증폭시키고 그림자 하나하나가 괴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기온은 최저점을 찍으며 대기는 모든 수분을 뱉어내고 바짝 마른 얼음 칼날처럼 변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춥다는 자연의 법칙은 이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으며 밤새 버텨온 체력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꽃은 땔감 부족으로 사그라들기 직전이고 사람들의 호흡은 얕고 거칠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생명의 기운이 가장 쇠약해진 이 틈을 노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러간 줄 알았던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 그 교활하고 집요한 알파는 결코 사냥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놈은 무리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보상, 즉 미래의 우두머리를 노립니다.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미세한 발소리가 방어선의 뒤쪽, 절벽과 맞닿은 사각지대에서 들려옵니다. 놈은 정면 돌파 대신 우회 기습을 선택했으며 목표는 정확히 족장의 아내가 안고 있는 아이입니다. 족장은 본능적으로 등 뒤에 서늘함을 느끼고 몸을 돌리지만 늑대의 속도가 한 발 더 빠릅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르고 놈에 벌어진 아가리는 아이의 머리를 향해 정확히 꽂힙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암살이며 방어선의 틈을 파고든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몸을 비틀어 자신의 등으로 아이를 감쌉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와 아이가 눈밭으로 뒹굴고 늑대의 이빨은 아이 대신 어머니의 두꺼운 가죽옷과 어깨 살점을 파고듭니다. 족장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불타는 장작을 집어들고 늑대의 옆구리를 가격합니다. 불의 뜨거움과 타격의 고통에 놀란 늑대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주변의 전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늑대를 에워쌉니다. 하지만 이 알파는 보통 늑대가 아닙니다. 놈은 자신을 포위하려는 인간들의 다리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다시 한번 아이를 향해 도약할 기회를 노립니다. 놈의 눈은 오직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며 그 집착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이 새벽의 기습은 단순한 먹이 사냥이 아니라 종 스피시스과 종의 미래를 건 대리전 양상을 띱니다. 늑대는 인간의 씨를 말리려 하고 인간은 그 씨앗을 지키려 합니다. 족장은 자신의 목숨을 도외시한 채 늑대의 목덜미를 맨손으로 잡고 늘어지며 놈의 날카로운 발톱이 자신의 복부를 긁어내리는 것을 감수합니다. 뜨거운 선혈이 차가운 눈 위에 뿌려지고 늑대와 인간은 엉겨붙어 눈밭을 뒹굽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닌 가장 원초적인 힘과 의지의 충돌입니다. 족장의 손가락이 늑대의 숨통을 조이고 늑대의 이빨이 족장의 쇄골을 부수는 소리가 동시에 들립니다. 주변의 전사들이 창으로 늑대를 찌르려 하지만 족장과 늑대가 뒤엉켜 있어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족장은 피를 토하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늑대의 눈을 노려보며 자신의 체중을 실어놓을 바닥으로 짓누릅니다. 지금이다 찔러라 족장의 처절한 외침에 가장 가까이 있던 젊은 전사가 망설임 없이 창을 내리꽂습니다. 창끝은 족장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 늑대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거대한 짐승이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고 족장의 몸 위로 무겁게 축 늘어집니다. 뜨거운 짐승의 피가 족장의 몸을 덮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부족했던 열기를 제공합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길고도 잔혹했던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쓰러진 족장의 거친 숨소리와 살아남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늑대,
우두머리의 죽음은 곧 무리의 와해를 의미하며 숲속에 숨어있던 나머지 늑대들은 우두머리의 패배를 감지하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춥니다. 태양의 첫 빛이 서론 위를 비추자 붉게 물든 눈밭은 마치 성스러운 제단처럼 빛납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을 견뎌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동쪽 하늘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태양은 어젯밤의 창백하고 차가운 달빛과는 전혀 다른 붉고 뜨거운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이 눈 덮인 숲을 비추자 피로 얼룩졌던 전장은 마치 정화되듯 성스러운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밤새 숲을 지배하던 죽음의 공포는 아침 안개와 함께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살아남은 자들의 거친 호흡과 안도감만이 남아 있습니다. 늑대, 우두머리의 거대한 사체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부족에게 새로운 가죽과 식량을 제공할 귀중한 자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은 냉혹하지만 공평해서 죽은 자의 육체는 산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연료가 됩니다. 부족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늑대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손놀림은 의식 리추얼을 치르듯 경건하고 신중합니다. 이 짐승은 어젯밤 그들의 아이를 노렸던 악마였지만 오늘부터는 그 아이를 추위로부터 지켜줄 가장 따뜻한 외투가 될 것입니다. 족장은 상처 입은 몸을 일으켜 전사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몸에 난 깊은 발톱 자국을 훈장처럼 어루만집니다. 이 흉터는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그가 리더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영원한 증명서로 남을 것입니다.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부족원들은 잃어버린 열량을 보충하고 늑대의 뼈를 깨뜨려 골수를 섭취하며 다시 걸을 힘을 얻습니다. 숲을 벗어나자 시야가 확 트이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속의 땅이 드디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 아래 펼쳐진 대협곡은 거대한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고 그 중앙에는 아직 얼지 않은 강물이 은색뱀처럼 구불구불 흐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푸른 침엽수림이 강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그 사이로 매머드와 술록대가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은 천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생존이 가능한 땅이며 죽음과 대치하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하산의 마지막 여정은 환희와 고통이 교차하는 순례의 길과도 같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억눌렀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눈앞에 보이는 물과 숲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져 있으며 등 뒤의 아이에게 이제 다 왔다, 이제 살았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녀들의 발은 퉁퉁 부어오르고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지만 대지에 닿는 발걸음은 희망으로 인해 가볍게 느껴집니다.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무기를 던져두고 엎드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그들의 말라버린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깨우는 생명의 묘약입니다. 강가의 자리를 잡은 부족은 익숙한 솜씨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늑대와의 전투에서 부러진 창대와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모아 뼈대를 세우고 가져온 가죽들을 덮어 임시 거처인 티피티피 형태의 천막을 만듭니다. 중앙에는 큼지막한 돌들을 둘러 화덕을 만들고 산 위에서부터 꺼뜨리지 않고 가져온 귀중한 불씨를 조심스럽게 옮겨 붙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타오르자 비로소 이곳이 짐승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토임을 선포하는 깃발처럼 보입니다. 불은 젖은 옷을 말려주고 사냥한 고기를 익혀주며 밤이면 짐승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완벽한 경비병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남자들은 강가에 흩어진 흑요석과 뼈를 주워
새로운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고산지대에서 사용하던 투박한 도구와는 달리 이곳의 환경에 맞는 더 날카롭고 정교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늑대의 대퇴구를 깎아 바늘을 만들고 맘모스의 상하 조각으로 낚시 바늘을 다듬습니다. 인류의 위대함은 강한 이빨이나 발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 도구를 개량하고 전술을 수정하는 유연한 두뇌에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었던 늑대의 가죽으로 옷을 기워 입고 늑대의 이빨을 목에 걸어 부적으로 삼는 이 적응력이야말로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따뜻한 기운이 대지를 감싸자 어머니들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가죽 포대기를 풀어헤칩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마주하는 아이들의 피부는 짓눌려 붉게 달아올랐지만 놀라울 정도로 생기가 넘칩니다. 그 작은 손과 발이 허공을 휘저으며 움직이는 모습은 이 거칠고 투박한 원시의 자연 속에서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부족의 노인들은 아이들의 몸을 씻겨주고 따뜻한 물을 먹이며 이 아이들이 겪어낸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필사적인 노력과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의 산물입니다. 족장은 치료를 마친 뒤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앉아 부족의 새로운 터전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옆에는 이제는 늑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안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한쪽 눈과 온몸에 새겨진 흉터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육체는 늙고 병들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자신의 피와 정신을 이어받은 이 아이는 자라서 더 강한 전사가 되고 더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 부족을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자 모든 생물학적 존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유전자의 영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수많은 종들이 빙하기의 혹독함에 굴복하여 멸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던 짐승들도 추위와 기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가지만 이 작고 나약한 털 없는 원숭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습니다. 혼자라면 늑대 한 마리도 이길 수 없지만 함께라면 매머드도 사냥하고 빙하도 건널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회성이라는 인류 최강의 무기입니다. 독수리 부족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났지만 인류라는 종의 거대한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을 뿐입니다. 바람이 강줄기를 따라 불어오며 새로운 계절의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아직 겨울은 길고 시련은 계속되겠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내려온 독수리들로서 하늘의 시야와 땅의 생존 본능을 모두 갖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번 여행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음 왕좌를 버리고 내려왔다. 늑대의 이빨과 밤의 추위가 우리를 덮쳤지만 우리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구전되며 부족의 정체성이 되고 결속력을 다지는 신화가 될 것입니다. 족장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눈부신 햇살에 반응하여 눈을 뜨고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푸른 하늘을 응시합니다. 그 눈 속에는 태초의 순수함과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 가득 찬 공기를 뱉어내며 계곡이 떠나갈 듯 크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립니다. 은계전하 하는 그 소리는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춥고 가혹한 대자연을 향해 인간이 던지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빠지며 아이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미소로
족장의 굳건한 어깨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족 전체의 모습으로 시야를 넓혀갑니다. 더 멀리, 강과 숲을 지나 저 멀리 하얗게 빛나는 설산의 정상까지 화면에 담기며, 인간은 이 광활한 대자연 속에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점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불꽃을 품고 있으며, 언젠가는 이 얼음 대지를 녹이고 전 지구를 덮을 거대한 문명의 불길로 타오를 것입니다. 100만 년 전의 어느 겨울, 이름 모를 산맥에서 있었던 이 처절한 사투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뜨거운 피와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돕고자 하는 본능 속에 그들의 기억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 밤, 늑대의 이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위대한 전사들과 어머니들의 후예입니다.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며 화면은 서서히 암전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위대한 인류 서사시의 진정한 시작입니다.